오늘 이렇게 귀한 또 예배당 공간에서 우리 함께 정말 참 오랜 여러 동진 또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같이 귀한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이렇게 됐는데 참 많은 좋은 말씀들이 앞에서 있으셨기 때문에 화면 좀 잘 보이실까요? 제가 약간 이렇게 나와야죠. 예, 제가 PPT 화면이 화면을 꺼야 되는 불 같은 거를 조명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네요. 잠시만. 뭔가 끼어들어가지고, 네. 다시 슬라이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이 극명하게 대조되는데요. 어떠냐면은 지금 파란 색깔은 전부 플러스고 빨간 색깔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98%인데요. 뭐가 그러냐면은 총 선거 동수 이런 걸 보시면 전국에 총 동이 약 3,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왜 나냐 하면은 파란 당은 몇 개 선거구에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난 국회의원 총선 문제가 많았던 4.15 총선 다음에 4년 지나서 있었던 지난 2024년의 총선 분석입니다. 인하대학교 허명기 교수님, 공과대학 교수님이 전문적으로 분석하신 건데요. 그래서 결국 동수는 대략 3,500개 가량 전국 동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둔산동 이런 것이 전국에 3,500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98%라는 거는 뭘 뜻하냐 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냐. 자, 플러스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파란 당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뭐 플러스? 본투표 득표율. 본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 자기가 받는 득표율보다 항상 플러스라는 겁니다. 98%면 거의 100%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에서 항상 더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빨간 당은 반대예요. 98% 마이너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본투표 득표 때 자기가 받는 것보다 사전투표 득표에서 항상 거의 98%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파란 당의 후보는 본투표 득표에서 만약에 앞섰습니다. 그러면은 사전투표는 까볼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98% 자동으로 그건 더 받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게임. 그런데 본투표에서 졌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98% 어떻습니까?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가서 항상 더 받기 때문에 본투표보다 뒤집을 역전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빨간당은 어때요? 본투표에서 졌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사전투표는 할 생각도, 계산해 볼 생각도 안 합니다. 98%, 100% 다 더 질 건데, 그러면은 열어볼 기운도 안 납니다. 그럼 본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빨간당이. 그러면 마음이 느긋할까요? 여전히 조마조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 이 사람은 사전투표 가면 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본투표에서 이겨놓지 않은 한 이것도 뒤집힐라 하고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파란 당과 빨간 당 두 집단 사이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만일에 표 쓰여진 대로 가짜표도 없고 표 있는 대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향이 2020년 4.15 총선 이래 벌써 약 큰 선거만 대여섯 번을 할 때 계속 대동소이하게 이런 패턴으로 계속 온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군대들끼리 붙는데
이미 이런 패턴으로 대여섯 번이 와 있다면은 공정하게 그 수를 계산한다 해도 벌써 우리들이 전력이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대체로 선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은 전형적으로 그러실 거고요. 대체로 경합지역이라 그러고 박빙이라 그러고 근소한 차이가 난다 그러고 근소한 차이가 난다 하면은 벌써 사기가 파란 쪽은 어떻겠습니까? 올라가고 근소한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벌써 빨간 쪽은 사기가 뚝 떨어집니다. 하기도 전에 벌써 사기가 이렇게 사기가 차이 나는 군대가 바로 전쟁 해보지도 않고 지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성이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2020년 이래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은 이런 패턴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나라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 모이신 애국자분들은 뭐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수학의 법칙이니 뭐니 이것을 말할 필요도 없겠죠. 거의 100%, 98% 전국의 3,500개 동이 왜 로봇처럼 다 똑같은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로봇입니까? 무슨 입력된 값으로 움직입니까? 전국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전만 해도 동마다 특성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다르죠. 대전도. 유성구 다르고 저기 어디 서구 북구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분에 가면은 전국 3,500개 동이 똑같이 움직이냔 말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그런데 밑에 이렇게 딱 써놨지만 자, 이 정도 큰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면은 공정한 법원이고 지금 국가기관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재판에서의 엄밀한 증거조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됐어야겠죠.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의혹을 가지고 국가기관은 제대로 검증도 조사도 수사도 해주지 않고 그러다가 탄핵 난리까지 계엄, 탄핵 이런 부분까지 나고 지금 조기 대선을 거쳐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옛날 것을 규명하자고 하면은 규명해야 되는 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치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우리가 되니까 이제 안타까움, 화, 실망, 절망 이렇게 계속 반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포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건국기념사에도 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옛날 거 지나간 것에 대한 진상규명 포기는 없어요. 포기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지방선거가 몇 달 뒤에 2달 뒤로 다가왔는데 우리 이 문제 있는 선거제도는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수개표라고 한다는 것이 조금 더 검사해 본다는 정도지 다 아시겠지만 신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제일 끝에 이제 소책자 끝에 보면은 인쇄 날인 폐지. 그러니까 프린트되어서 도장이 프린트되어서 나오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게 해라. 그것을 주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15 이래로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운동을 했지만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고 그런데 선관위가 하는 말은 왜 안 들어주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크고 국가적 분열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제도 개선을 못 해주겠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죠. 말 안 되는 소리 너무 많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변명도 굉장히 참 근거가 부족한 변명이다. 게다가 뭐냐면
이렇게 그냥 도장이 인쇄되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법도 아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 아시겠지만 법률에는 공직선거법에는 프린트되어서 나오도록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법률 문장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왜 이런 관행이 생겼어요? 자기들 선관위 규칙으로 프린트되게 규칙을 해놓고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그럼 이때까지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겠죠. 법원도 가고 헌법재판소도 갔습니다. 그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보통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의 법이고 규칙은 하위인데 하위의 어떤 법규가 상위의 명백한 문헌, 그러니까 문자로 된 말들에 모순되는데 그거 어떻게 유효하다고 하냐.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또 많이 겪고 계시지만 법원하고 선관위가 서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예. 법원하고 선관위는 참 사이가 좋죠. 예. 그래서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부장판사들이 다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부장판사 아닌 사람이 저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무슨 구에 보통 구선거관리위원장이죠. 북구 선거관리위원장. 그럼 그 부장판사란 말이에요. 더 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가면은 거기 전부 대법관 출신들이 앉아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글자에 완전히 모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 규칙을 합법적이다, 합헌적이다 하니까 기가 사는 건 누구겠습니까? 선관위가 기고 만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탄핵 재판 때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걸 막 따지니까 늘 변명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다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따집니까? 이런다. 맞아요. 참 그래서 우리 이 국민들이 억장이 터지는데 제가 오늘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왜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는 뭐 부정선거 그런 거는 많이 말하는 거 알았는데 건국기념사는 왜 갑자기 거기다 끼워가지고 한꺼번에 들고 왔냐. 그게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란 말이죠. 오늘의. 그래서 건국기념사가 왜 필요하냐. 네, 아예 가장 핵심되는 중간에 가시더라도 이거를 듣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방금 우리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 그 지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심지어 뭐 부정선거에 대한 정의조차 당락을 바꿀 만큼 그 부분은 보셔야 되겠네요. 이 대법원은 뭐가 부정선거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00표가 차이가 났다. 그렇게 발표가 됐다. 그러면은 그걸 뒤바꿀 만한 뭐 2,001표, 3,000표 이렇게 눈앞에 뒤바꿀 증거를 가져와라. 이게 대법원의 말입니다. 그러면은 2,000표 차이가 난 예를 들어 연수구 민경욱 의원 지역구 경우에 재검표에서 약 300표가 없던 무효표가 새로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일장기 투표지로 생긴 건데요. 그럼 이렇게까지 이상한 투표지가 생겼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이게 만약 한 표라도 없던 표가 새로 생긴 표거나 부정한 표라면은 부정선거 아니냐? 그러면은 대법원은 뭐라 그런다고요? 2,000표를 차이가 나 있는데 지금 발표가 그거 다 무효라고 해도 2,000표가 안 되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선거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원이 입장을 아까 전에
프린트되어서 도장이 나온 그 선관위의 규칙도 유효하다고 문제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법이나 헌법에 쓰여져 있겠습니까? 안 쓰여져 있겠습니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법에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 그냥 대법원의 권위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야 대법원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네가 대법원보다 무슨 권위가 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태우 변호사가 이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내가 볼 땐 이거 헌법에 어긋납니다. 이런 말 해도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대법관보다 헌법 더 잘 안다고? 말도 안 되잖아. 대법관이 이렇게 말하는데 네 개인 의견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곤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건국기념사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건국기념사를 들고 오면 별로 그거는 좀 엉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 우리와 답답한 비슷한 경우가 세상에 미국에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굉장히 요점인데요. 미국 하면은 세계의 법치 국가의 대표죠. 뭐 미국도 물론 인간 사회니까 뭐 완벽한 법치라고 할 수야 없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사회 중에 그러면 영국, 미국 같은 법치를 선구적으로 발달시킨 사회 말고 더 법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도면은 상당히 그 법치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러면은 그 성문헌법도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고 그 미국이 1857년에 무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권위로 무슨 판결을 했냐 하면은 흑인은 그때 이제 노예 문제가 많을 때 아닙니까? 링컨의 노예 해방이 1861년 불과 한 5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노예 해방 선언이 있기 4, 5년 전에 연방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하고 있냐면 드레드 스코트 판결이라고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오는 유명한 판결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흑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미국인이 아니다. 미국인의 권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합법화됩니까? 노예제가 합법화됩니다. 노예제 폐지가 안 되고 노예제가 확산되어도 미국 헌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1861년 노예해방 선언이 있기 4, 5년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놀랍게도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우리 대법원에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세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현재 한국 대법원보다 세계적인 권위가 조금 더 높겠죠.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종신이고. 그런데 그 대법원조차도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그런 판결을 노예해방선언 불과 4, 5년 전에 내놓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무려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데서 그런 판결을 내놓는데 미국은 어떻게 그게 뒤집혔냐 이거예요. 그 뒤에 미국 역사를 우리가 잘 아시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말하는 것처럼 흑인은 사람도 아니다로 갔습니까? 반대로 가버렸습니까? 반대로 가버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법치를 강조하는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그게 이제 저는 연결이 안 되다가 올해 초에 좀 한 열흘간 감기를 앓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권위 필요 없다. 그냥 무기를 들고 싸워라. 이런 입장부터 여러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링컨이 나왔어요. 이 조그마한 글씨가 뒤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운표 시작. 독립선언서의 원리들은 자유사회를 규정하는 정의이자 공리이며 헌법과 법률은 그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요약해서 말하면은 헌법보다 더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립선언서가 있다. 독립선언서가 뭐냐? 미국 건국 원리. 독립선언서에
그 유명한 무슨 구절이 있냐면 오늘날 천부인권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그 대표적인 원리,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 창조자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는 그 천부인권이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게 독립선언서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헌법은 그런 구절이 없었습니다. 1860년대에 개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헌법이 애매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 이름으로도 저런 판결도 내리고 노예제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는 계속 문제가 되는데 헌법의 이름으로 대법원의 권위로 극복하기는커녕 반대로 치달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링컨이 뭐를 가져왔냐? 독립선언서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근데 노예제가 웬 말이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는 뭐다? 건국 원리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정신, 미국의 건국 원리가 독립선언서에 있고 오히려 헌법은 뭐라고요? 심하게 말하면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헌법이 도구에 불과하다면은 그 헌법을 해석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과 개별 판결은 독립선언서와 같은 건국 원리에 비해서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 단계나 아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독립선언서와 같은 건국 원리를 밝힌 문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성경처럼 변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문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듯이 현대어로 조금 윤문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그 원문은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법관은 인적 구성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고 헌법도 몇 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이 남아있는 한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건국 기념사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비슷한 지위를 갖는 것이 건국 기념사. 왜? 도태우 변호사 네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올해를 미국은 건국 250주년으로 축하합니다. 2016년 250주년. 많이 됐죠? 250주년이 됐는데 그럼 기준이 뭐냐?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해입니다. 독립선언서 선포가 미국 건국의 기준이고 그래서 올해가 250주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언제 건국됐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오래도록 혼란을 겪다 보니까 야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는 말하면 너 잘못된 말이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일단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거부터 동의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지금 우리는 좀 순위를 뒤로 돌렸거든요. 너무 멀리 갔어요, 사람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 맞다. 그렇게 되면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한 말씀이 뭐죠? 그게 건국사예요. 이 건국기념사.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와 동시에 미국 건국을 선포한 것처럼 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한 말이 건국기념사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선언서에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이 건국기념사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불변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사에서는 아까 대법원과 달리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이 밑에 보시면 우리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부터는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안 말하고 대법관은 이렇게 안 말하는데 건국기념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헌법에 가면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이렇게 말이 좀
추상화되어 있어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개념적으로는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기념사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보통선거 그러면은 좀 알아듣기가 일반적인 말이 조금 덜 되죠. 그러나 누구나 다 투표한다. 그는 쉽게 이해되죠. 누구나 다 투표하는 겁니다. 어린이만 빼고 법정 연령 빼고 누구나 다 투표할 권리를 줬다. 여성이라고 재산 없다고 교도소에 있다고 뭐 물론 법률로 박탈된 사람은 예외입니다만 그런 어떤 제한이 없다. 그러나 사실 인류 역사에는 민주주의를 하고도 제한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국할 때부터 아예 누구나 다 투표할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 다음 누구나 다까지는 그렇다 치고 똑같이는 뭐냐면 똑같이가 원문은 한자로 하나 일 몸체자 일체로 한 몸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 몸으로 제가 이렇게 만약 썼으면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날 뜻으로 제가 똑같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 몸으로 이게 뭐냐? 자, 전부 다 만장일치로 하라 이럴 리는 없어요. 뭐 그럴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뜻은 보통 선거 다음에 항상 평등 선거가 옵니다. 평등 선거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그 뭐냐? 보통 가장 간단히 누구나 한 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줬지만 어떤 사람은 박사님이니까 1.5표 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 어려워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하면은 0.5표 주고 이러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투표할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줬다는 거죠. 한 표 한 표씩. 그래야 말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렇죠? 원래 그게 건국기념사의 원리로 들어있다 이겁니다. 여기 본문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본문 우리 9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건국기념사에서 그러면은 똑같이 이게 부정한 표가 가짜 표가 한 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는 그 권리가 유지됩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진다. 너무 빠르신데요? 예전에 역시 우리 카이스트도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그냥 뭐 바로 딱 무너진다. 자, 한 표 한 표씩이에요. 그래서 나는 A 후보를 찍고 내 앞에 사람 B 후보를 찍어서 괜찮다 이거예요. 원래 내 한 표, 그 사람 한 표. 선거 전에 아무리 이야기해봤지만 의견이 달라가지고 나는 A, 너는 B. 그래가지고 수를 세 보자는 것이 지금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가짜 표가 부정한 표가 한 표 뚝 들어왔어요. 그 순간 나는 원래대로 내 한 표였는데 가치가 한 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B 후보는 갑자기 두 표가 되고 A 후보를 찍은 내 표의 가치는 여전히 한 표 같지만 상대적으로 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반 돼버렸죠 벌써. 이게 숫자가 아무리 뭐 1000만 명, 2000만 명 해도 부정한 표가 들어오는 순간 그 부정한 표가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표를 찍은 사람들의 표의 가치는 늘어나겠죠. 올라가겠죠. 도와주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 부정한 표가 도와주는 후보와 반대 후보를 찍은 이 사람들의 표의 가치는 유지된 겁니까? 깎여버린 겁니까? 깎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국기념사는 그렇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한 몸으로 누구나 다 하나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대법원 대법관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요체입니다. 즉 흑인이 미국인이 아니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해 본들 뭐에 어긋나요? 독립선언서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깁니까? 독립선언서가 이긴다. 그것이 미국의 역사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수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노예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입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나라입니까? 그럼 공산 노예보다 더 하잖아요. 다른 나라죠, 그거는. 그래서
미국이 유지되는 한 독립선언서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한 건국기념사가 대법원의 이 이상한 자기들끼리의 해석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한인데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체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쨌습니까?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다. 땅 속에 묻어 두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10년 전부터 알았지만 이렇게 명시적인 연결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서 이 비대칭 무기를 꺼내 들어야겠다. 왜 비대칭이냐? 이 선거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런 건국기념사 원리에 따른 건국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대편 사람.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 이거 읽어보시면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내 생각과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건국기념사를 보시면.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건국기념사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이미 삶을 그렇게 살아 오신 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걸 너무 잊어버린 바람에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마구 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아는 채 하기 전에 대한민국 건국 원리가 뭔지 몰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헌법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 숫자를 가지고 국민 주권이라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국민 주권이 아니라고 싸워봐도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안 되는데 말싸움을 할 게 아니라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 수가 국민 주권이 아니라는 거는 이 건국 기념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 정치 체제의 요소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7페이지. 7페이지에 우리 제가 가장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7페이지에 2라고 되는데 밑에 그 민주 거기부터 한번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주 정치 체제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네. 민주 많이 떠드는데 건국기념사는 뭐라 했어요? 개인이란 말을 썼어요. 개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 정치라는 것의 핵심 요소다. 그게 본질이다.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의 근본적 자유, 근본적 권리를 냈다 무시하는 입장이면서 민주를 떠들면 그거는 진짜 건국기념사가 말하는 민주입니까? 어디 주소 없는 민주. 주소 없는 민주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 저 북쪽 북한에서 왔는지 중공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소련에서 왔는지 어느 주소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냐냐 건국기념사의 민주는 아니죠. 건국기념사의 민주는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설득이 안 되더라도 뭐는 확인받을 수 있냐면은 네가 말하는 민주는 건국기념사의 민주하고는 다른 거네 이렇게 확인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건국기념사 너 부정하는 거네. 건국 원리를 부정하는 거네. 대한민국이 왜 새 나라 세우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란이죠. 내란을 지향하고 있죠. 아, 이 진짜 심각한 문제. 그런데 이 진짜 심각한 문제에 대한민국을 마음에 담고 살아온 우리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못 챙겼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부터 아예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야 건국기념사가 어떻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요점이고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보충을 해보면은 왜 하필 이거 인쇄 날인 이거 왜 직접 도장 찍기 이게 문제냐. 사전투표제 폐지도 있고 대만식 수개표도 있고. 자, 우리가 명확히 한번 해보면은 3단계를 봐요. 3단계. 자, 처음이 요 인쇄 날인 폐지, 개인 도장 직접 날인. 두 번째가 사전투표제 폐지. 세 번째가 대만식 수개표.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쇄 날인 폐지는 무슨 차원이에요? 선관위 규칙 차원. 법은 오히려 직접 찍게 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선관위를 우리가 계속 공격할 때 우리 입장을 정당성을 설명하기가 제일 쉽죠. 예, 이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제 폐지는 어떠냐? 사전투표제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법이 안 바뀌는 한 사전투표를 시행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은 지금 의석 분포를 보세요. 그 법을 지금 어느 세월에 통과시키겠습니까?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법을. 쉽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쉽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 과제를 막 뒤섞으면은 이게 지금 저쪽 사람들은 이제 웃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제의 성격을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고 금방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에 합니까? 부정선거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단계는 직접 찍고, 두 번째는 아예 사전투표 없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당일 투표인데 그건 많이 아니고 개표장으로 옮기지 마라. 거기 투표한 거기 그대로 놓고 그 장소에서 동일 장소에서 개표를 해라. 그리고 전부 수개표를 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상황이라고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우리 주장에 따라. 그러니까 과제 성격이 더 어렵잖아요. 이 3단계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단계, 그럼 이미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불법적인 규칙을 오히려 뭐로 만들려고 해요? 상세, 예, 법으로만. 정답은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를 불법적인 규칙을 자꾸 우리가 문제 삼으니까 신경 쓰여. 이거 아예 자기들 의석 마음대로 아까 전에 입법 왜곡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마음대로 통과시키니까 이거 아예 법으로 만들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1단계의 과제에 굉장히 좀 초점을 모아야 된다. 자, 초점을 모으는 것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문제에 너무나 이 열받고 흥분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많은 말을. 그렇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고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만 하더라도 각자 한마디씩 다른 말을 하면은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형상은 어떠냐면 여기 모이신 분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사람들이 우리와 딴 이야기들을 통일된 말로, 이 사람들은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떠듭니다. 통일된 목소리로. 우리는 아직 저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큰 스피커도 갖고 있지 않은데, 더 큰 앰프로 떠드는데 우리는 각자 딴 말합니다. 이게 지금 싸움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근데 무슨 권위로 이거를 합하냐 이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우리는. 자, 도태우 변호사가 옛날부터 싸웠으니까 도태우 변호사를 좀 존중해 따라보자. 나도 옛날부터 싸웠다. 나는 더 옛날부터 싸웠어요. 통일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권위를 호소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여기 있다. 대한민국 건국기념사.
미국 독립선언서처럼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국기념사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건국기념사 깃발을 들고 싸우자. 도태우 깃발이랬어요? 무슨 당 깃발이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건국기념사 깃발을 들고 싸우자. 이거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말씀은.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그대로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처럼. 250년을 버텨서 미국의 갈 길을 가리켜온 등대가 된 독립선언서처럼 사실은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을 영원히 비추고 있는 이 등대 빛이 있는데 탕자처럼 지가 나간 거예요.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은 계속 있었어요, 여기. 근데 우리가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기준이 없는 것처럼. 자기 집이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실컷 고생을 하고 돼지 먹이도 못 먹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고서야 뭘 떠올렸어요? 아, 맞아. 내 아버지 집이 있었잖아. 이거 있었잖아.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써요? 돌아갔죠? 네. 아버지를 믿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과연 아버지는 올 줄 알았다 너 안아준단 말이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이거로 돌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단결하기 어렵죠? 단결하기 한편으로는 쉬워요. 왜? 건국기념사로 뭉치면 돼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뭐로 극복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제를 물리쳐야 되는데 뭐로 물리쳐야 되냐. 이게 사실은 그 뒤의 사회를 굉장히 결정합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물리쳐야 되는데 총 들고 싸워가지고 노예제를 물리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요행 성공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체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법치라든지 정교한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칼로 이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극복하되 뭐로 극복하려고 하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건국기념사로 극복을 해요. 이것만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최고 멋진 일이다. 예. 우리 확인을 지금 좀 해보겠지만 건국기념사는 미국 독립선언서보다 한참 뒤에 쓰여졌으니까 그때까지 세계에 발달된 모든 걸 더 흡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의 80평생을 여기 다 담았어요. 그런 게 여기 나옵니다.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 위인에 동서양을 통합한 그 위인에 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이게 우리 일종의 등대로 딱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인쇄 날인 그 부분 말씀드렸고 여기는 대전이니까 제가 특별히 우편 집중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전에 혹시 여기 광역 우편물류센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아, 네, 우리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네요. 왜 가보셨어요? 일부러 문제 되니까 한번 이놈들이 나쁜 일 하는 거 한번 감시해 봐야겠다 하고 가신 거죠? 네. 다른 일은 보통 뭐 없잖아요. 우리 일반인이 거기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가보시니까 직접 가보셨다니 우리 목사님 가보시니까 이렇게 느낌이 어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크지. 그렇죠. 다른 분도 그렇죠? 네. 네. 진짜 가보시면은 떡하니 네. 어마어마해요. 어이구 정말 크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광역 우편물류센터가 뭘 하냐. 자 제가 이제 경북 대구에서 포항으로 우편투표가 간다. 포항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쪽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내륙에 있고. 그러면은 대구에서 포항으로 가는 우편투표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동쪽으로 차가 달려야겠죠? 근데 그 차가 그렇게 안 달려요. 어떻게 달립니까? 대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대전에서 포항으로 갑니다. 차의 동선을 그렇게 짜놨어요.
처음에 우리 4.15 직후에는 이거 조작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동선을 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체국이 국회의원한테 공식적으로 낸 문서에서 공교롭게 2020년대부터 자기들이 집중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 운영은 뭐냐면 경북의 예를 들면 충남도 비슷합니다. 각 도를 한 서너 개로 쪼개요. 경북 같으면은 대구가 있는 남부, 포항이 있는 동부, 안동이 있는 북부, 구미 김천이 있는 서부 이렇게 한 4개로 쪼개고 남부에서 돌거나 동부 자기들끼리 도는 거는 대전을 안 거쳐요. 포항에서 영덕 보내는 건 안 거쳐요. 그런데 대구에서 포항 보내거나 대구에서 안동 보내거나 대구에서 김천 보내거나 이러면은 전부 대전 거쳤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내부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우리가 좀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우편이라고. 이게 이제 물류를 고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를 다 배정해야 되는데 소량 가는 것마다 차를 배정하려면은 특히 우편처럼 얇고 통수가 많은 그런 것들은 비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편이라면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몰아가지고 행선지를 딱 통일시켜가지고 차를 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일반 우편이 아니라 뭡니까? 투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 이 문제가 크고 만약에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같이 취급한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집중국에 100만 통 이상 대전에 막 모이는데 그 소중한 투표지가 100만 통 이상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모이는데 그게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니까 감시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겠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뭘 자랑해요? 무인 시스템을 자랑한다. 무인 시스템은 김치 보내고 우리가 뭐 슬리퍼 보내고 이런 거 할 때 무인 시스템으로 분류해가지고 빨리 분류하고 빨리 보내고 하는 게 자랑일 수 있지만 반대로 투표지가 100만 통 올라갔는데 무인 시스템에 가가지고 분류되어서 나옵니다. 말이 무인 시스템이지 그 안에 조정하는 한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확인합니까? 감시 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전국에 2곳 대전 우편집중국과 광역우편물류센터와 동서울 수도권은 동서울 집중국이 그리고 나머지는 대전 광역우편물센터가 한다고 자기들이 써놨어요. 국회의원한테 내는 보고서에. 그리고 투표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오랜 의문이 거기서 굉장히 이제 심증으로 많이 더 올라서게 되는. 도대체 이 많은 투표지들을 어떻게 끼워 넣거나 바꿔치기 했을까? 감시하는 눈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반론도 많이 제기하죠. 사람 보는 눈이 많은데 100만 통씩 어떻게 바뀝니까? 이러고. 아니 그 기사들이 모릅니까? 기사들은 선량하게 몰고 갑니다. 자, 대전으로 가는 운전기사분도 선량한 마음으로 몰고 갑니다. 옆에 감시한다고 앉은 경찰관도 좋은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대전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포항으로 내려가는 운전기사도 성실하게 야밤에 몰고 갑니다. 그 옆에 앉은 경찰관도 성실하게 잠깐은 졸겠지만 보면서 문제 없다고 갑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겼어요? 저 감시 무인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생겼다면 올라간 기사 경찰관이나 내려간 기사 경찰관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죠. 전부 선량한 우리 국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눈이 감시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허점이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렇게 알려줘도 안 듣고 그냥 정해진 결론대로 그냥 반복된 테이프 리코더 틀듯이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겪었고 그런 이야기를 선관위 홈페이지나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하지 않고 써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절벽 같은 상황을
많이 겪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절벽 같은 그런 경우에 너무 이제 자꾸 부딪히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도 상하고 힘도 빠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는 이것을 의심하고 혹은 부정선거를 더 확신하고 이런 분들끼리 마음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그 마음도 안 모아진다고요, 그 마음도. 그래, 근데 취미도 다르고 어법도 다르기 때문에 꼭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지 뭐 우리가 뭐 고향 친구처럼 안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뭐가 같아야 돼? 예를 들어 뭐해? 요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 날인 폐지하고 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하는 것을 이번 지선 전에 우리 반드시 힘을 모아가지고 단일 구호로 이거 크게 한번 외치고 집회하고 행진도 하자. 이러면은 그렇지, 같이 해야지. 이거는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친하게 커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같이 늘 회의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정도는. 그래서 그것 정도 해야 된다는 걸 또 매주 나와라 라든지 이것도 외치고 저것도 외쳐라. 그러면은 효과가 또 떨어진단 말이죠. 4월 18일 하루만은, 그리고 그날만은 단일 구호로 서울에서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선관위까지 긴 행진을 해가지고, 그것도 미국에 있었던 예입니다. 긴 행진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이렇게 표출하는. 그래서 그 선관위 앞에서 요구를 하고 항의 서신도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통일된 뜻을 알리는, 제도권 언론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모르는 국민들은 알까 말까예요. 그런데 만약 목소리도 분산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도대체 다른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즉 우리들이 무슨 주장을 하고 주로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레이저의 원리처럼 그러면 안 되고 이 집중을 레이저 포커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까 이 파주을 사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건국기념사가 얼마나 훌륭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 또 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 나누는데 한번 살펴보죠. 안 그러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10쪽을 한번 보십시오. 소책자 10페이지. 소책자 10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게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미국 독립선언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정말 큰 빛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 많으시고 그러니까 뭐 건국기념사 도태우 변호사가 너무 뭐 일종의 약간 우상처럼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성경하고 지위가 다르잖아. 이거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된 지위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된 사람은 아직 교회에 안 다니더라도 건국기념사는 존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중할 수 있잖아요. 시민적인 이거는 영역이잖아요.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그 건국기념사를 보시면은 10쪽에 자, 여기 이제 4단계 우리 이 80년간의 역사를 예언자처럼 제가 지금 이제 확인시켜 드릴 텐데, 건국기념사는 80년간의 역사를 예언자처럼 다 써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첫 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과거에 시작. 과거의 정부나 사회는 양반들의 생활을 가장 귀중히 여겼습니다. 즉, 그까지 우선 해볼까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단 한 줄로 요약했어요. 단 한 줄로 끝내버렸어요. 단 한 줄. 무슨 사회였다? 양반 사회. 그게 다예요. 양반 사회. 그 말로 다 요약한 겁니다. 48년 8월 15일 이전 우리 사회는 양반들 잘 사는 사회. 그런데 그 다음에
자, 거기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갖고 개인의 신분을 존중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할 것이다. 선포를 했다. 너무나 거대한 선포를 했어요.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네. 있어. 어떤 사람은 재판이 많이 걸렸어도 다 중지되고, 어떤 사람은 1심이 안 끝나거나 1심이 안 끝나도 마치 뭐 완전히 테러범 잡아가듯이 잡아가고,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건국기념사를 우리가 교육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건국기념사 외워 이러고 교육을 했으면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같은 법률의 이름으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을 어린이가 아마 더 생겼겠죠. 몇 명은 더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읽어요. 지금이라도 읽고 지금이라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놨고, 자,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제가 요약해서 볼게요. 자, 국제 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키고 생활 정도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한 것을 외국에 수출하고, 이미 이렇게 써놨습니다. 건국기념사. 이거 누가 어느 대통령이 열심히 한 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서 아주 역점을 뒀던 일이죠. 그게 이미 수출 있고 공업 있고 생활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라. 이게 거의 예언되다시피 그 다음에 딱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이 급속한 산업화 시기, 경제 개발의 시기, 이게 근대화의 시기, 이게 딱 이미 비전으로 들어있다. 그뿐인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시 그 개인의 근본적 자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가보시면요. 아까 읽은 것처럼 민주정치체제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너무 작았을 겁니다. 개인이라는 말 자체 너무 생소해요. 저는 이 10년 전에 이거 들었을 때 우리도 그래 잘 안 써요. 개인이라고. 그때만 개인이란 말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48년에 벌써 이렇게 써놨고, 이게 사실 헌법에서 강조된 것은 1987년, 소위 민주화 시대 후에, 그 후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전부 자기 권리 주장 많이 하고 소위 적법 절차라는 게 그때 들어갔어요. 제가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텐데, 즉 서구 민주국가와 같은 그런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써놓은 겁니다. 단계로, 3단계로.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것까지도 써놨어요. 그게 14페이지인데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저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 써놨냐? 우리 전 국민이 기뻐하는 이날, 우리는 국적을 돌아보고 비통한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1천만 가까운 독포가 함께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진행하기를 남북 모두가 원했으나 소련이 막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즉 자유통일의 네 번째 단계까지, 자유민주국가로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단계까지 이미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이 네 단계를 이미 이 건국기념사는 훤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참 우리 앞에 그 재헌국회 기도문 또 보셨지만 상통하죠. 그래서 가장 처음 그 우리 속기록 1호가 아까 목사님이 낭독해 주셨던 그 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헌법을 다 완성해 가지고 대통령 뽑고 건국을 선포하면서 하신 말씀이 건국기념사.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과 건국기념사, 그리고 재헌헌법의 이게 전문입니다. 재헌헌법의 딱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모두
이게 다 서로 거울처럼 비추어 주고 다 상통합니다. 가장 자세한 것은 이제 건국기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의 원리를 가장 이제 잘 나타내고 있고요. 이 제어등법 전문이 지금까지 별로 안 변했습니다. 한두 문구 변하고 거의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너무 잊혀져 가다 보니까 여기에다 온갖 거 전문에다가 뭐 넣으려는 헌법 개정을 자꾸 시도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건국기념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소환해야 됩니다. 자, 헌법 개정을 조건이 된다고 다수의 숫자를 맞췄다고 무한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무리 헌법 개정한다지만 갑자기 뭐 군주국가로 대한민국을 바꾼다. 그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럼 군주는 아닌데 모 대통령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 그 사람 20년간 할 수 있도록 어떤 당이 뭐 한 20년 집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을 바꾸자. 왜 안 돼? 이러면 왜 안 된다고 해야 되죠? 왜 안 돼? 그러면은 서독 같은 데는 이런 거는 개정을 못 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은 법학자들이 해석으로 이런 거는 못 바꾼다고 하면은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해석 권한은 내한테 있는데 이러면서 그거 바꿀 수 있어 이래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다시 뭘 들고 나와야 돼요? 건국기념사에 건국 원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링컨 했죠. 독립선언서에 원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어긋나는 예를 들어 노예제를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헌법에서 그러면은 노예제를 인정한다는 헌법으로 바꾸면은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미국은 노예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 왜 안 되냐? 독립선언서의 건국 원리가 미국이라는 게 있는 한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네 마음대로 그걸 헌법 이름으로 바꿨다고 그게 미국 헌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냐는 것이 링컨의 주장인 것이고 그게 이긴 겁니다. 즉 우리가 그래서 더욱 살펴보시면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내 생각과 너무 비슷한 말만 써져 있을 겁니다. 아까 지금 제가 몇 구절 같이 읽어보았지만 비슷하죠? 생각이. 네. 마음이 편하시죠? 근데 이걸 읽고 마음이 몹시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가져버렸어요.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기념사를 읽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될 텐데. 거꾸로 대한민국 건국기념사 읽으면 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잔뜩 힘을 가졌는데 우리의 희망은 미국도 그랬다. 미국도 노예 해방 선포되기 전 1850년대에 연방 대법원이 자기만 고집 부려가지고 그냥 연세 많은 대법관의 고집으로 저런 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노예제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법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 노동으로. 그래서 미국의 당시 1850년대는 미국 사회의 제도권의 더 강력한 목소리는 노예제 찬성입니다. 놀랍게도. 미국 사회에 힘 있는 언론, 미국 사회에 힘 있는 양쪽 정당 모두 다 명확하게 노예제 반대 입장이 아니었고 반대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평강교회처럼 이런 중소규모 교회, 독실한 크리스천 그런 사람들이 미국 헌법 열심히 좋아하는 시민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거대해 보인 노예제 찬성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독립선언서가 들려. 그래서 우리도 건국기념사의 깃발을 들고 지금은 저 힘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저게 대한민국에 합치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미국이 독립선언서의 방향이 그때로 봐서는 변변한 당도 없었습니다. 그때 야당 역할을 노예제 주된 찬성하는 게 민주당이었고 남부 중심에 그 반대해야 되는 연방당이라고 오래된 당이 있었는데 지금 이름도 없잖아요. 연방당.
그 연방당이 제대로 반대가 안 돼요. 마치 오늘날 우리 아까 빨간당처럼.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강력한 반대가 안 돼요. 그러다가 그 연방당이 쪼개져 버려요. 연방당이 쪼개지고 이 군소 정당들이랑 강력한 시민 세력이 노예제 반대로 합쳐가지고 탄생한 정당이 트럼프의 지금 공화당. 그 링컨 공화당이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링컨 때 그 공화당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 건국 후에 몇 년 정도입니까? 약 8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국 후에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약 80년 정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건국 원리가 80년 정도 지나면 체험으로 익힌 세대가 거의 이렇게 사망하시거나 연세가 많이 드십니다. 그때 건국 원리가 만약 잊혀지고 망각되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고, 그때 다시 한번 그 약해진 건국 원리의 기억을 되새겨 가지고 맞아, 우리가 원래 나가려던 게 이런 거였지 했을 때 중흥되어 가지고 이제는 기반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요점은 그냥 부정선거 극복하기도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그 무정형의 방향이 아니고 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마치 독립선언서로 노예제 폐지하기, 이렇게 나아가는 길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